올해 들어서 중국 투자에 관심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아무래도 리오프닝 하고 나서 중국 증시가 좀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초 대비했을 때는 크게 올랐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그리고 2월부터는 증시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거 중국 증시 올해도 좋은 거 맞아? 라는 의구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주식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주식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 매년 초에 진행하는 양회겠죠. 이번 양회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제시를 하면서 실망이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5에서 5.5%는 최소한 얘기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 그대로 지금 중국은 리오프닝을 했기 때문에 숨만 쉬어도 5%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안 좋을 것으로 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런 걸 저희가 좀 느낄 수 있고요. 사실 양회가 일주일 넘게 진행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세 가지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수 확대. 그래서 내수 확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내구재에다가 지원을 많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내구재는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자동차라든지 가구, 가전,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이런 섹터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경제 전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기술주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할 때 안전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거는 미중 무역 전쟁하고 에너지 쪽 안전을 강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으로 계속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 제동이 걸리니까 그쪽으로 지원을 계속 하겠다라는 거는 작년하고 똑같이 이어가는 기조고요.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작년에 두 번의 이제 큰 전력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막 다 셧다운되고 난리가 아니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자금을 많이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했던 것은 이제 국유기업 개혁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국유기업 개혁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공산국가다 보니까 국유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막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했을 때는 국유기업들 당연히 메리트가 있었겠죠. 근데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민영 기업들이 막 생기면서 국유기업에 대한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접근을 안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히토류 다들 아시잖아요. 히토류는 중국 시장이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90% 정도 넘어요. 독점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히토류 기업들 한 5개 정도를 합병시켰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히토류 기업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러시아의 가즈프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러시아의 가즈프롬도 민영 기업이었었는데 푸틴 대통령이 되면서 요거를 국유화했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자원을 자기가 무기처럼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큰 국유 기업들을 만들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걸로 저희가 좀 해석할 수 있고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장되어 있는 국유 기업들이 이런 인수합병이라든지 자금의 투입, 이런 걸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동력이 되겠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올해 이제 중국 주식 세 가지 정도 키워드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수 같은 경우에는 N자형 그리고 구조적 강세를 보일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신시대 5대 테마, 그리고 세 번째는 중소형 성장주입니다. 이 세 개 키워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요 N자형 구조적 강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증시가 N자형으로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그거겠죠. 이 N자형의 바닥은 언제인가? 저희는 지금 3월 중순에서 3월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정도가 되면 증시가 좀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구조적 장세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장이 다 오른다기보다는 섹터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N자형은 지금 금리 인상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50bp 인상하냐, 이제 은행 사태 터지고 나서 25bp냐 지금 난리인데, 요게 이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전 세계 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도 당연히 요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중국은 1월하고 2월이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쪽의 공백기예요.
왜냐면 일반적인 모든 국가는 매달 경제 지표를 발표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춘절, 우리나라 설날 같은 거죠. 요 춘절이 과거에는 한 달씩 됐었어요. 왜냐면 땅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그때는 다 완행열차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타고 고향으로 가는 게 한 이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씩 휴가를 가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은 많이 줄여졌다고 해도 일주일씩은 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월에 춘절이 있을 수도 있고요. 2월에 춘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음력이다 보니까 요게 어느 달에 있냐에 따라서 그 달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왜곡되는 면이 있더라. 그래서 3월 달에 1월과 2월의 경제 지표를 합산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관례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월하고 2월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지금까지 계속 그랬는데 왜 그럼 매년 1, 2월 안 좋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중요했죠. 아무래도 리오프닝을 하고 나서 올해가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있었는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3월에 이제 합산 지표가 나올 때까지 조금 대기 물량 같은 것들이 좀 쌓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중국은 주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치적 행사 이런 것들에 많이 관여를 하고요. 총리 같은 경우가 경제 쪽에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총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하면서 양회가 끝나면서 이제 신임 총리가 리창 총리로 선임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구체적인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공백기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리커창 총리가 10년 정도 했으니까 요 공백기라고 해도 본인이 이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체되는 시기에서 그런 공백기가 있었다. 그래서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도 공백기가 있었고, 총리가 구체적인 올해 나는 경제 정책을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도 좀 부재하다 보니까 증시가 부진을 겪고 있었는데, 뭐 3월 중순에 이제 1, 2월 합산 지표 나왔는데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그리고 신임 총리도 이제 리창 총리로 선임이 되면서 4월 달에 이제 경제공작 회의가 첫 번째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아마 구체적인 본인의 생각과 정부 뭐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속속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공백기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N자형 장세의 바닥을 좀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4월달 정도에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적 장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큰 그림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GDP 성장률이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한 자릿수에 계속 머물고 요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경제 발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건데, 올해도 5%를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대규모적인 이제 경기 부양책을 넣기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섹터, 본인들이 소위 말하는 밀어주고 싶은 섹터에 돈을 넣을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기술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반면에, 대규모로 돈이 들어가야 하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돈이 상대적으로 안 들어갈 것 같다. 이런 거를 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처럼 전방위적으로 자금을 넣고 경기 부양을 하면 당연히 증시가 오르겠지만, 지금처럼 선택적으로 요 섹터만 지원해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섹터별로 차별화된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강세장이기는 하지만 소위 말하는 가는 애들만 가는 장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화적책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확대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뭐 지준율도 인하하고 뭐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랑 연결되어 있는 LPR 금리 뭐 이런 것도 인하를 하고 정책 금리도 인하를 하고 이런 거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하고 신속한 뭐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그거 자체가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만 인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한 거여서, 이게 3월 중순이죠. 3월 중순에 지준율을 갑자기 금요일날 인하를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주에 이제 뭐 SVB라든지 은행 사태들이 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으로 이제 인하를 했다. 근데 작년처럼 정기적으로 이때쯤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인하하겠구나 이런 것들은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좀 선택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만약에 나 중국 증시를 진짜 좋게 본다라고 해서 그냥 뭐 CSI 300이라든지 상해 종합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냥 투자를 하면은 조금 힘들 수는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섹터를 잘 골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세 가지 키워드에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신시대 5대 테마인데, 이거는 뭐냐면 중국이 이제 거의 주석이 매 10년 하죠. 그래서 5년씩 해서 2연임 해서 이제 10년 하는데, 본인이 처음 시작할 때 내놓는 테마들이 있어요. 나는 이쪽에,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쪽으로 나는 돈을 넣고 이런 쪽의 정책을 부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번에는 시진핑이 3연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4연임까지 할 것으로 예상되죠. 왜냐면 다음 후보를 지정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10년 정도 또 해먹겠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 작년 10월에 20차 당대회에서 이야기했던 5개 테마가 있어요. 이 테마가 한 10년 정도는 이쪽으로 돈을 좀 많이 넣겠구나, 이런 걸 좀 예상할 수 있는데, 그 5개가 국산화 대책, 그 다음에 첨단 제조, 방산, 신에너지, 헬스케어, 이렇게 5개거든요. 그래서 이런 5개 쪽으로는 좀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태양광 쪽에는 아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태양광 섹터가 그동안 좀 부진했습니다.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게 사실은 원자재가 가격이 떨어지면 끝단에 있는 완제품까지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불을 보듯이 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문이 조금 뒤로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완제품까지 가격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더라. 그래서 야, 이거 기다리면은 가격 떨어지겠는데, 이러면 당연히 주문 안 하죠. 그래서 주문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년 하반기에 좀 컸었는데, 폴리실리콘 가격도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올해는 이런 선주문이 조금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수요는 한 50%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 섹터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지금 작년에 단기적으로 안 좋았던 이런 이슈들 지금 해소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태양광 섹터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도 이제 중국 쪽 헬스케어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이 있었을 텐데, 뭐 장기간 안 좋았죠. 한 1년 반에서 한 1년 8개월, 9개월 정도 안 좋았었는데, 사실 이제 강세장으로 조금씩 돌아서고 있습니다. 뭐 트리거가 됐었던 사건은 미국에서 이제 UVL 리스트, 이제 미검증 리스트라고 하죠. 요거에 이제 중국의 헬스케어 기업들을 넣으면서 이제 홍콩에 있는 헬스케어 기업들이 많은데, 홍콩 헬스케어 기업들이 급락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한 1년 6개월, 8개월 정도 계속 헬스케어가 흘러내렸죠. 근데 요게 제로 코로나를 이제 포기하고 이렇게 이제 리오프닝을 하면서 UVL 리스트에서도 빠지고 이런 좀 좋은 호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헬스케어 섹터가 다시 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시대 테마, 5대 테마, 이런 것들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투자 스타일 면에서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가치주라든지 저평가주 이런 것들이 작년에는 좋았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IT 뭐 이런 것들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중국도 지금 스타일 변환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시대 5대 테마, 이런 것들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 국산화 대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기술주들이 좋을 것 같다라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이 기술주를 우리가 흔히 그냥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이런 거를 좀 생각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산화 대체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시장 점유율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그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한글을 쓰려고 해도 호환이 안 돼요. 이게 제가 군대에서는 한글 진짜 잘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에서 상병 때부터 행정병 해가지고 모니터 끄고, 진짜 오바 아니고 모니터 끄고도 제가 문서 작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다 막 단축키 다 외우고 거의 스타크래프트 하듯이. 그런데 제대하고 나니까 아무 소용 없더라. 진짜 쓸모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한글을 써가지고 고객한테 보냈는데 고객이 그걸 못 열어요. 그럼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만 쓰는 거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에 미국과 계속 그런 마찰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을 중국 국내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작년 9월부터 일어가지고 계속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병원 이런 데로 다 하달이 되면서 지금 호환성 되는 환경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중소기업들, 이제 그리고 중소기업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흔히 이제 보지 못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수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창업판이나 과학 창업판 이런 지수들이 올해는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지수 내에 있는 종목은 개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수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된 표를 한번 보면 과학 창업판이나 창업판에 투자하는 ETF가 많이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리고 중국에도 당연히 상장되어 있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다 비교를 해보고 직접 투자도 해본 결과 중국 본토에 있는 ETF들이 제일 나요. 이게 시가총액이 큰 거는 1조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평균 거래 대금이 500억이 넘어가는데, 한국에 있는 거는 막 12억, 그리고 시가총액도 2천억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에 있는 것들조차도 오히려 더 적어요. 평균 거래 대금이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큰 금액이 아니면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한 300만 원? 이 정도만 투자를 해도 호가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가지고 손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ETF,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투자하는 게 손해 안 보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적은 거래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과학 창업판 ETF 있거든요. 요걸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중국의 이제 그 올해 3대 키워드 정도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적절한 섹터 또는 종목을 선택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지수가 N자형 강세를 보이는 것은 곧 바닥을 좀 찍을 것 같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 뭐 CSR 300이나 이런 거 투자보다는 섹터별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신시대 5대 테마 이야기했던 요 5가지 내용, 뭐 국산화 대체, 첨단 제조, 방산, 그리고 신에너지,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단기적으로 반등 탄력이 제일 좋은 거는 과학 창업판이나 창업판 이런 지수일 텐데, 이런 지수에 투자하는 거는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선정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